안녕하세요. 차교호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전히 1장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까지 1장의 4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한 투슬릿 실험을 시작했죠. 그러면 전자에 대한 투슬릿 실험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세 가지 실험을 했죠. 총알, 입자로서의 총알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파동으로서 수면파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봤던 실험 결과는 뭔가 익숙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알았냐면, 지난 시간까지 총알은 들어올 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들어올 때 럼프로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덩어리로 돌아오지 총알이 쪼개지거나 해서 둘로 갈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수면파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 인텐시티가 마지막 측정기가 있는 곳에 도달하는 인텐시티가 어떤 값이나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덩어리로 들어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덩어리는 하나, 둘 이렇게 셀 수밖에 없는데 그 크기가 연속적인 크기를 가지면 그것이 어떤 값이나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전자는 어떠냐면 럼프, 덩어리로 들어오더라. 전자는 하나씩, 둘씩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실험의 공통점을 보면 무엇과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럼프, 덩어리로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전자와 총알이 공통점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인터피어런스가 있는 것은 전자가 무엇과 오히려 같았냐면 수면파와 오히려 같았죠.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자의 행동을 검토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The first thing we would say is that since they come in lumps, each lump, which we may as well call an electron, has come either through hole 1 or through hole 2. 그 전자는 럼프, 덩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우리가 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we would say an electron has come either through hole 1 or through hole 2. 구멍 1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구멍 2를 통해서 들어온다.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 거죠. or 구멍 1 또는 구멍 2를 통해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제 형태로 정리해보자 라고 파인만은 이야기합니다. proposition. 그래서 proposition A 그래 놓고서 each electron either goes through hole 1 or it goes through hole 2. 각 전자는 홀 1을, 구멍 1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구멍 2를 통과한다 라고 하는 것을 프리포지션 A라고 넣자. 여기 A라고 했길래 난 조금 있다가 프로포지션 B가 나오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책에 프로포지션 B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봤더니 왜 이렇게 했는가 하고 봤더니 그냥 이 명제는 옳다 그러면 마치 보통 명사처럼 되죠. 근데 명제 A는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지션 A. 근데 프로포지션이 여러 개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전자는 구멍 1을 통과하거나 또는 구멍 2를 통과한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덩어리로 이동하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명제 A가 옳다면 우리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면 백스탑에 도달한 전자는 구멍 1을 통과한 것이든지 구멍 2를 통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 전자 하나하나를 보면 이놈은 구멍 1을 통과한 거, 이놈은 구멍 2를 통과한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마지막으로 관찰한 백스탑에서 관찰한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 1을 통과한 놈의 확률과 구멍 2를 통과한 놈의 확률. 여기서는 구멍 1을 통과한 전자의 효과와 구멍 2를 통과한 전자의 효과의 합이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명제 A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이게 전자는 반드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구멍 2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전자는 구멍 1을 통과한 놈하고 구멍 2를 통과한 놈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구멍 1만 통과한 놈의
효과, 확률이죠. 나중에. 그 다음에 구멍 2를 통과한 놈의 효과. 이 둘을 더하면 구멍 1과 구멍 2를 다 열어놨을 때 통과한 디스트리뷰션하고 같아져야 한다고 하는 게 그럴듯하죠. 우리 총알에서도 바로 그게 그대로 성립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 총알이나 수면파에서 한 것과 똑같이 구멍을 하나씩 막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멍 2를 막습니다. 그래서 구멍 2를 막고 실험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밑에 있는 2를 막고 위에 걸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위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P1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럴듯하고 우리가 이미 총알에서 얻은 결과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번에는 구멍 1을 막고 구멍 2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멍 1을 막고 구멍 2를 열었더니 여기서 요 밑에 쪽에 있는 이 표시한 P2와 같게 됐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총알의 경우하고 똑같고 P1과 P2가 이렇게 대칭이라는 점에서 예상한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프로포지션 A에 의해서 구멍 1을 막고 구멍 2를 막고 구멍 1만 열어놨을 때 P1과 구멍 2만 열어놨을 때 P2를 다 더하는 것이 둘 다 열어놓은 곳의 합과 같아야 되겠다고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을 했더니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본 것이지만 구멍 2를 다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구멍 1을 막고 이렇게 됐고 구멍 2를 막고는 이렇게 됐는데 이번엔 둘 다 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The result P12. P12는 1과 2를 다 열어놨을 때의 확률이죠. Obtained with both holes open is clearly not the sum of P1 and P2. The probabilities for each hole alone. 이 P12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P1과 P2를 더한 것과 같지 않죠. 근데 이건 우리가 어디서 봤었습니까? 수면파에서 봤었죠. 그래서 in analogy with our water wave experiment, we say there is interference. 우리 수면파에서 이 효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re is interference. 간섭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부터 무엇을 알았습니까? P1, 2는 P1 더하기 P2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게 바로 파인만 양자역학책의 1의 5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걱정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how can such an interference come about? 이런 간섭이 도대체 전자의 경우에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로 전자가 움직이면 반드시 어땠습니까? 구멍 1 또는 구멍 2를 통과한다고 생각했었죠. 만약에 구멍 1 또는 구멍 2를 반드시 통과한다면 그 전자들한테 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P1 더하기 P2가 P1, 2가 돼야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명제 A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생각은 어떤 거 할 수가 있냐면 이 1과 2를 통과하기는 통과하는데 명제 A가 성립하기는 성립하는데 이 식이 성립하지 않을 다른 가능성으로는 전자가 절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텐데 그건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미 확인했죠. 전자는 항상 덩어리로 도착한다. 절반으로 도착하는 건 절대로 없다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우리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구멍 1을 통과한 놈이 바로 백스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멍 1만 통과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구멍 2를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서 구멍 1을 통과하고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죠. 뭐 전자는 가벼우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그런 가정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까와 같은 인터피어런스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인터피어런스는 특별한 모양이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최저점이 있고 최대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터피어런스는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반복되죠. 그래서 이게 전자가 구멍 1과 구멍 2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 인터피어런스를 만들 수 있으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It is all quite mysterious.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and the more you look at it.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떠냐면 the more mysterious it seems. 이게 점점 더 미스터리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many ideas have been concocted to try to explain the curve for P12 in terms of individual electrons going around in complicated ways through the holes.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구멍을 이리저리 아주 복잡하게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P12에 대한 커브를 곡선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려고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게 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none of them has succeeded. None of them can get the right curve for P12 in terms of P1 and P2.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P1과 P2를 가지고 P12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P12 더하기 P2 빼기 루트 아무리 해도 그건 도저히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수면파에서 얻은 결과를 참작할 것 같으면 수학적으로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런 그 아이디어를 수학적인 트릭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P1과 P2를 가지고 P12를 연결하는 그런 수학적인 방법은 우리 수면파에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면파에서 이 간섭이 어떻게 나왔냐면 각각 구멍 1에서 온 파동의 앰플리튜드를 H1이라고 하고 구멍 2를 통과해서 온 놈을 H2라고 했는데 이 H1과 H2는 어떻게 나왔댔습니까? 컴플렉스 넘버로 나왔었죠. 그리고 인텐시티를 계산할 때는 구멍 1을 통과한 놈의 인텐시티는 H1의 절대값의 제곱, 컴플렉스 넘버니까. 그 다음에 I2는 H2의 절대값의 제곱. 그리고 I12는 컴플렉스 넘버인 I1 더하기 H1 더하기 H2의 절대값의 제곱을 했더니 어땠습니까? 이 간섭, 인터피어런스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introduce two complex numbers pi1 and pi2. pi1과 pi2라는 컴플렉스 넘버를 그냥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멍 1과 연관된 전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pi2는 구멍 2에 연관된 전자들한테 이제 부여를 하고 우리 probability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p1은 pi1의 절대값의 제곱, P2는 pi2의 절대값의 제곱, 그 다음에 P12는 두 개를 다 열어놨을 때는 pi1 더하기 pi2의 절대값의 제곱 할 것 같으면 이 전자에 대한 인터피어런스 결과를 잘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수면파를 설명한 수학을 이용했죠. 그래서 전자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수학적, 아직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자, 있다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멍 1과 2를 전자들이 이상하게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we conclude the following. The electrons arrive in lumps like particles. 전자는 입자처럼 덩어리로 도달한다. And the probability of arrival of these lumps is distributed like the distribution of intensity of a wave. 그 다음에 전자가 도달한 그 probability는 마치 파동의 인텐시티의 디스트리뷰션과 같이 분포를 갖는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it is in this sense that an electron behaves sometimes like particles and sometimes like wave. 그래서 전자가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콘클루전. 이 콘클루전은 우리가 그대로 그냥 설명 묘사만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자는 반드시 덩어리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 도달할 때는 반드시 덩어리로 움직이는데 그건 뭘과 같습니까? 파티클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달한 것의 분포를 보면 그건 간섭무늬가 나오는데 그건 파동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달한 것을 보면
입자와 같고, 그 다음에 분포를 보면 파동과 같다. 그래서 전자가 어떤 때는 입자로 행동하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전자가 입자가 됐다가 파동이 됐다가 막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확실하게 실험에서 알아낸 것이죠. 전자가 도달할 때는 반드시 덩어리로 도달해야 된다. 이건 입자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디스트리뷰션은 인터피어런스를 보인다. 이건 파동의 성질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입자고 저때는 파동이다. 이렇게 어떤 때는 입자고 어떤 때는 파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런 간단한 수학적인 설명은 우리가 무엇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했습니까? 복소수를 도입하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랬죠. 근데 이게 수면파에서 우리가 복소수를 이용했을 때하고 파동에서 이용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전자에서 양자역학에서 이용했을 때하고 좀 다른데, 파동에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고전적인 파동, 역학적 파동에서 이용했을 땐, 자,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죠. 이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파동은 코사인 KL-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꿨죠. 그리고 실제 마지막 결과에는 이것의 리얼 파트를 딴다든가 이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오로지 계산을 간단하기 위한 수학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양자역학의 경우에는 it turns out that the amplitude must be represented by complex numbers.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하나만 도달했을 때 앰플리튜드, 우리 앰플리튜드를 더해서 이제 절대값의 제곱으로 프로버빌티를 만들었죠. 근데 이 앰플리튜드는 반드시 콤플렉스 넘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퀀텀 메커닉에서 알게 되고, the real parts alone will not do. 만약에 그것들이 리얼 파트, 실수 부분만 있다면 그러면 이런 답을 구할 수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that is a technical point for the moment because the formula look just the same. 지금으로는 이 식 세운 게 이게 복소수라고 하는 식이 그대로 실수라고 하는 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복소수여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차치하고 우리가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포지션 A는 어떻게 됐을까? 자, 전자의 투슬릿 실험 결과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무엇을 도입했었냐면 컴플렉스 넘버 파이 1과 파이 2를 도입했죠. 그리고 그것들의 절대값이 바로 각각 하나하나의 확률이라고 하고, 그놈을 두 개 더한 것의 절대값을 두 개가 같이 오는 것의 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P1, 2는 P1 더하기 P2하고 같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설명이 어떻습니까? 전자가 덩어리라고 하면 이게 성립해야지 되는데도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 설명이 너무나 간단해서 이 설명 말고 자 이것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부연 설명할 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사실상은 어떠냐면, 자연이 이런 방법으로 동작하는 사실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부사항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얘기해야 될 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프로포지션 A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포지션 A는 프로포지션 A가 맞다면 P1, 2는 P1 더하기 P2와 같아야 되죠. 근데 같지 않으니까 우리 프로포지션 A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건 무슨 의미인가? 자,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는가? 전자는 반드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된다는데, 그런데 이 프로포지션 A는 또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P1, 2는 P1 더하기 P2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은 우리 전자가 구멍 1 또는 구멍 2를 통과하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이, 프로포지션 A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 구멍 1 또는 구멍 2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실험해야지 될 게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다음 절에서 1회 6절에서 그런 실험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1회 5절 The Interference of Electron Waves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렉트론을 한번 관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